새로운 QE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QE가 뭐죠? 양적 완화잖아. 그렇죠. 돈 풀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풀기인데 돈을 푼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밤에 촬영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비트코인이 9천만 한번, 고점이 9천만이었던 것 같아요. 원화 기준으로. 근데 지금 지금 이 시간에 9천만 원을 훌쩍 돌파해서 이제 9,100만 원 근처로 가고 있던데, 대표님께서 코인이 이렇게 오르는 데는 뭔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이 있다고요? 아니 제가 생각하는 이유들이 좀 몇 가지 있긴 한데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작년에도 사실 많이 올랐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도 좀 많이 오르고 있죠. 요즘 들어서 이제 시장에 관심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동안에 제가 작년 3월 달부터 계속 비트코인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지난주부터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늘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야, 나 주식으로도 벌 수 있어. 비트코인 안 해도 돼. 이런 분위기에서 요즘에는 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이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의도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도 했고 연준이라든지 매크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이 처음 생겨났을 때는 왜 생겨났고 사실 이제 오르기 시작한 것도 왜 올랐는지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시작할 때 생겼고요. 그리고 이 일들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달러라는 것이 가진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비트코인 올라가는 이유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연준을 잘 보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웬 건가요? 저희 이제 그 3.1절 휴일 기간에 굉장히 큰 떡밥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무슨 떡밥이요? 너무 큰 떡밥인데 제가 이제 썸네일을 뭘로 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QE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QE가 뭐죠? 양적 완화잖아. 그렇죠. 돈 풀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풀기인데 돈을 푼다. 아니 지금 이 와중에 지금 물가가 어쩌고저쩌고 금리나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QE라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너무 앞서간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빌드업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빌드업 이제 천천히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3월 달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영레포의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BTFP 대출이 만기된다, 종료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굉장히 어려운 용어 두 가지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하고 가시죠. 네, 너무 어려운 용어인데 그래서 영레포는 뭐고 레포는 뭐고 등등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진짜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채널에서 개념효라고 해서 BTFP, 영레포 이거 3분 만에 설명하는 거 진짜 쉽게 이런 걸 해보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우선은 레포는요, 쉽게 말하면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전당포에도 뭐 하죠? 전당포에다가 카메라, 물건 맡기고 돈 빌려가는 거죠. 그걸 똑같이 카메라를 맡기는 게 아니고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돈 가져가는 거. 이걸 레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은행에다가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가져가는 거죠. 김 작가님한테 제가 국채를 맡기고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레포예요. 그럼 영레포는 반대겠죠?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국채를 같이 가져오는 거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레포니 레포니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만 담보를 맡겼다고 근데 돈이 어디로 갔어만 생각해 보신다면은 영레포라는 거는요. 제가 중앙은행에게 돈을 맡기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예금이에요, 예금.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거를 그냥 예금이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거는 영레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영레포라는 것의 잔고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2조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은행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관없이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맡겼다는 얘기예요. 예금을 많이 맡겼어요. 근데 이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금이 다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0.4조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4분의 1로 떨어졌죠. 원래는 2조 달러 수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영레포와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은행들 있잖아요. 요새 뭐 지방은행이 또 망한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은행들이 중앙은행, 연준에다가 예금해놨던 거를 다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찾아가고 있다. 네. 왜 찾아갈까? 일단 좀 돈이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돈 쓸 데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BTFP 대출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 3월 달에 나온 얘기예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연준에서 이야기 되는 용어 중에서 처음 들어본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있잖아. 이런 얘기 나올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이든 자산 가격에 굉장히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가 구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QE가 처음 나왔을 때 비트코인 생겼다고 했잖아요. QE 당시만 해도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이런 분위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산 시장에는 도움이 되는 얘기다라고 일단은 이해하시고, BTFP는 언제 나왔냐면요. 작년에 SVB 은행 있죠? 미국의 은행이 망한다고 했을 때 나온 얘기예요. 왜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미국의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가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 이걸 파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팔지 말라고 하면서 연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국채 팔라고 했지 너. 팔지 마. 그리고 나한테 갖고 와. 나한테 맡겨. 그럼 돈 대출해줄게. 네. 팔지 마. 네. 요런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집값이 좀 조정받다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이게 막 8억, 7억 막 이렇게 떨어져요. 네. 좀 불안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팔라고 그래. 그러니까 연준에서 갖고 와. 내가 담보로 맡겨줄게. 그러면 담보로 맡겨줄게. 가져와. 팔지 마. 이러면서. 왜냐면 가격 더 빠지니까 팔지 마. 그러면서 가져와가지고 대출을 해주는데, 이게 기가 막힌 대출이라는 게 얼마를 대출했을까요? 10억짜리 집인데 7억까지 빠졌어. 그러면은 보통은 7억 기준으로 해서 한 60% 하면 한 4억 정도 대출해주면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얼마를 해줬을까요? 10억을 해줬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대출인 거죠.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힌 거죠. 미국 국채가 1000억짜리가 800억이 됐는데 1000억을 대출해 준 거야. 이거 그냥 담보로 맡기면 내가 그 정도 담보해. 이건 이제 보통 액면가로 대출해 주니 뭐 어려운 용어 쓰니까 모르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얘기 너무 어이없지 않나? 이런 대출을 해준다고? 근데 그 정도로 연준에서 지역은행에게 돈을 퍼주고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그 대출이 3월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종료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두 가지죠. 영레포는 예금이라고 했는데 예금 다 떨어져가.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우호적인 그런 조건의 대출 프로그램이 종료돼. 그럼 은행이 위험하겠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위험하고, 심지어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이거 뭐 금리도 안 내려준다고 하고 은행 다 망했네.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3월 달에 위기감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사실 뭐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연준이 모를까요? 알겠죠. 당연히 알겠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지난주에 나왔던, 제가 이제 떡밥을 울었다고 얘기했던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연준의 이사님인데, 갑자기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연준이랑 엄청 친한 기자죠. 파월이랑 되게 친해요.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나 지금 대통령 되면 파월은 자를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파월이 이제 좀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닉 기자가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크리스토퍼 월러를 대문짝하게 쓴 특집 기사를 냅니다. 그거 되게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연준의 이사가 이렇게 특집 기사로 나온다고? 이례적이거든요. 네. 근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이런 보고서를 쓴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업률이 올라야지 물가가 내려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물가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썼어요. 좋은 얘기죠.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서머스라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쟤 진짜 저러고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무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닉 기자가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 봐라. 서머스 그 교수 틀렸고, 그리고 월러가 맞았다. 만약에 차기의 연준 의장이 된다면 월러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막 띄워줘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게 최근에 이제 부각받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월이 만약에 연준 의장이 안 된다면 다음에 연준 의장이 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MBS, 이거 줄이고 단기채 비중 늘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이거 다 빼버리고, 쉽게 말하면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거꾸로 하자 이런 얘기네요. 이거 더 어려운 얘기네요.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E가 처음 시작됐던 게 2008년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것도 그때 생겨난 거예요. 왜냐면 저거 말도 안 된다. QE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 피아트 머니,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저런 식으로 해보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태어난 게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태어났을 때는 QE를 시작하면서도 버냉키가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아니 돈을 찍어서 미국 정부한테 빌려주는 셈이니까 이런 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러면은 딱 1년만 할게 이런 식으로 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QE를 했을 때는 2008년 3월에 시작해서 9월에 끝나요. 6개월만 하는 거예요. 6개월만 할게.
라고 한 거죠. 6개월만 하고 나서 국채를 매입하니까 금리가 더 안 올라가고 안정이 되고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주가가 오르고 쉽게 말하면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3월 달에 시작했을 때는 그래 그러면 괜찮겠다. 이렇게 막 주식도 사고 그러다가 한 3개월쯤 안겨놓은 이제 6월, 7월 달 되니까 주식시장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또 해줘. 더 해주면 안 돼? 더 사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QE를 종료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종료하기 전부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종료된 이후로는 완전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QE2를 시작하죠. 이건 2010년 11월 달에 시작합니다. 정 안 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1년 3월 달까지 QE2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문제가 되니까 QE3를 또 하는데 이게 2012년 9월부터 2013년 말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QE3는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번에는 언제까지 정해놓지 않고 그때 가서 나중에 언제까지 할 건지는 말 안 할게. 처음에 1과 2는 정해놨었어요. 근데 QE3는 안 정해놨던 거죠. 그래서 2013년에 버냉키가 뭐라고 해서 막 금리가 폭등한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은 영원히 할 줄 알았거든. 시장에서. 영원히 할 줄 알았는데 멈춘다고? 그러면서 이게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QE라는 것이 처음 생겨났을 때 조심스럽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준에서 새로 생겨난 말이 나올 때는 어쨌든 돈이 더 많이 풀린다는 얘기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데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OT라는 게 있어요. 또 QE가 아니고 OT라는 것은 QE2하고 QE3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볼까라고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연준에서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를 사줬는데 그냥 돈을 찍어가지고 없는 돈을 찍어가지고 국채를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종료했는데 또 다시 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는 QE3를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나온 얘기가 오퍼레이셔널 트위스트예요. 이게 약간 그 춤을 춘다 이런 개념이에요. 뭘 춤을 추냐? 장기채 국채, 만기가 오래 남은 채권을 사기 위해서 단기채 국채를 파는 걸 통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돈 났어? 그냥 찍었는데요? 가 아니고 저 단기채권 팔아가지고 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월러 이사가 얘기한 거는 이걸 거꾸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는 리버스 OT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장기 국채는 그냥 놔두고 단기 국채가 너무 없으니까 우리 단기 국채를 많이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연준에서 가지고 있는 단기 국채 비중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활동하기 좀 어려우니 단기 국채를 많이 사야 될 것 같고 이 얘기는 어떤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요. 잘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작년 10월 달쯤에 주가가 막 흔들리다가 딱 바닥을 잡은 날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날 FOMC 회의도 있었지만 회의가 주가를 올렸다고 보기 어려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일 때문에 올랐거든요. 10월 3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옐런 장관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뭐가 시장에서 걱정이었냐면은 10년물 금리가 막 5% 가고 막 더 올라가고 그래서 난리 난다는 얘기 나올 때였어요. 근데 옐런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년 빌려달라고 안 할게요. 1년만 빌려달라고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10년만 빌려달라고 하면 금리가 10년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빌리는 사람 많으면 금리는 올라가죠. 근데 안 빌릴게. 그러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빌릴 건데? 단기채로 빌릴게. 단기만 빌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연준에서도 사야 되는 게 장기 채권이 아니고 단기 채권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딱 아다리가 맞는 거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단기 채권을 사겠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에서도 단기로 빌릴게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연결해 보면요. 딱 아다리가 맞아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이러이러한 설명들, 오퍼레이션 트위스를 거꾸로 해야 된다. 오케이, 알겠어. 근데 뭐지? 그래서 봤더니 마지막에다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님이 마지막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다음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할 때 편리하다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빌드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 자산 매입이라는 건 결국 또 다른 QE를 의미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유리하다 이 방법이.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봤어요. 진짜 이게 이런 말을 써놨다고? 근데 진짜로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결국에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국채 발행한 거를 연준에서 사주기 위한 빌드업을 지금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언제 또 다시 QE로, QT를 하고 있는데 QE로 바뀔지 이건 알 수 없지만 그런 준비 과정을 해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이제 어려운 용어들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얘기만 하고 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그거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연준에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게 돈을 풀어버리고 이런 일을 할 때 항상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고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BTFP라는 대출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왜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셨을까요? 이 내용을 아셨다면 진짜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야 그 대출 나도 좀 해주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텐데 왜 모를까요? 그냥 모르는 용어를 쓰니까 어려운 용어를 쓰니까 모르게 하면서 그냥 돈을 더 풀고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라는 거죠. 이 과정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실제로 Another Purchasing Program, 또 다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이건 비트코인한테는 어마어마한 호재죠. 어마어마한 호재. 피아트 머니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추락하는 일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유일하게 이것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비트코인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빌드업 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죠.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2부 주제가 비트코인인데 2부 주제의 빌드업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연준 이야기를 가져왔네요. 네네네. 맞습니다.